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장홍석입니다. 3월 26일은 뇌전증 인식 개선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인 퍼플데이가 진행된 날입니다. 아직까지 뇌전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뇌전증이란 질환은 무엇인지, 치료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모든 활동은 전기의 활동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잊지 말아야 된 활동이 발생을 하면 뇌가 과흥분 상태가 돼서 증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뇌전증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낙은 간질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간질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우리의 선입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개선해야겠다라는 게 사실상 모든 이 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뜻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한 1%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은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편견 때문에 굉장히 숨고 치료도 잘 안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으로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뇌종양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뇌의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은 모두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뇌전증이 불치병이다. 사실상은 뇌전증은 요즘 약도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고 수술법도 좋아져서 우리가 불치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뇌전증 환자분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의 환자분들만 여러 가지 치료법에 의해서도 뇌전증 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불치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작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을 뇌전증이라고 진단하진 않고요.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려면요. 뇌를 자극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작을 경험해야 되고 이상 뇌파상변이 보이고 그러면 뇌전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쪽에 뇌 발작이 생기면 움직임에 대한 발작 증상이 생기고요. 말을 하는 부위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고 전체 뇌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거품 몰고 쓰러진다고 하는 그런 뇌전증 발작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뇌전증이 발생하는 뇌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전증 발작 중에서 드물게는 뇌전증 발작 중첩증이라고 해서요. 5분 이상 이렇게 뇌전증 발작이 지속되면 우리 몸에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못 따라주면서 2차적으로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뇌 손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뇌전증이 진단되는데 크게 두 개의 피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많이 진단됩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어렸을 때 주로 진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매 같은 경우에 뇌전증 경기파가 같이 나오면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뇌종양도 결국 연세가 드시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두 개의 연령군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럼 20대, 30대, 40대는 안 생기냐? 그건 아니고 그 연령도 꾸준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고 뇌가 발달하는 상태여서 어렸을 때 생긴 뇌전증 발작을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남들은 3살에서 5살, 6살, 7살 이렇게 뇌가 발달하는데 뇌전증 환자들은 3살에서 3살 반, 4살, 4살 반 이렇게 굉장히 더디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른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이런 편견들이 아직까지는 만연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조절해줘서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약을 써서 뇌전증 발작이 조절되는 경우를 대략 한 4분의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술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어느 안 좋은 부위에서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면 그 부위를 찾아서 도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한 부위가 나쁜 게 아니고 뇌가 전반적으로 나쁜데 어떤 연결에 의해서 뇌 전체로 퍼지는 발작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런 연결 부위를 잘라주는 수술을 함으로써 뇌전증 발작의 강도를 좀 낮춰주고, 뇌의 활동은 정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에 전기자극을 줘서 뇌전증 활성도를 조절하거나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수술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수술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수술법만 따지면 저희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여반 손가락 2마디만한 상처가 되고요, 두피에. 그다음에 손톱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기에 보이는 이 전극을 넣게 되는데요. 이제 심어 넣는 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 전극만 들어있으면 우리가 전기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피부 밑으로 연결을 해서 요거를 이제 가슴이든 이런 안 보이는 부위에 심어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전기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있고요.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뇌는 여러 조건상 전기를 받아들이는 반응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표현해주는 반응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자극부터 조금씩 올려가면서 다른 자극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그 다음에 치료 효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최적의 강도를 우리가 찾는, 그거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체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를, 이제 자극을 얼마나 세게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물론 아주 세게 주는 경우는 짧게는 3년 정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3에서 5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재충전 방식을 쓰는 경우는 한 10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쓴 다음에는 다시 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피부 절개를 다시 해서 이 전원 발생 장치만 교체해주는 치료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상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뇌에 대한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1.3mm 짜리 전극을 뇌에 넣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다시 그걸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더 좋은 치료법일 때 얼마든지 그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뇌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중에 얼마나 출혈이 되느냐, 수술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그거에 따른 마취약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요.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이분은 수술을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뇌가 자라는 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대 이상 정도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술 자체는 환자분 몸에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 수술 후에 대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병원에서 혼자서 거동하고 본인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경기를 안 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요.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반 이상 줄여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50% 이상이다. 많게는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경기 조절에서 큰 효과를 봤다고는 보고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높은 정도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요. 약으로도 안 되고 다른 수술법으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신분해 자극술이라는 수술은 우리나라에 200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파킨슨 환자분들 같이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사실상 뇌전증 환자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큰 부담 없이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은 퍼플데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2008년도 당시 9살인 캐나다 소녀가 자신이 앓고 있는 뇌전증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라색 옷을 입자라고 제안한 것에서 유래해서 국제적인 캠페인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뇌전증에 대해서는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생기는 한두 번의 발작으로 인해서 사회적 편견에 낙인이 찍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가 사실상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요. 뇌전증 환자분들 기운을 내시고 열심히 잘 치료 받으시고 우리 같이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